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상에서 4개의 부문의 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님과 기생충 팀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기생충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느 나라 영화나 그 나라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생충이 처음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개봉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깊은 감동을 얻어내고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 기사를 좀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카데미상이 받은 다음에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기사들보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작년에 기생충이 처음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개봉됐을 때 그때 봤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영화를 읽어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2019년에 쓰여진 외신 기자들의 기생충에 관련된 평 또는 해설 이런 걸 갖다가 좀 뽑아봤어요. 일단 이탈리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코리엘레 델라 세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제 신문인데, 여기서는 제가 2019년 평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내지를 못했고요.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생충의 기사가 카드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온라인 기사였어요. 이 제목에 우리의 지안니 모란디부터 한국 음식까지 할리우드에서 승리하는 모든 비결,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죠. 그 비결 안에 뭐가 들어갔냐? 우리의 지안니 모란디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지안니 모란디는 칸초네 가수죠. 저도 이제 그거를 신경 써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듣지 못했는데, 이탈리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랑받는 가수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가 봉준호 감독이 지안니 모란디도 알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기생충을 검색을 하면은 지안니 모란디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을 갖다가 짤로 올려놓은 그런 비디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볼게요. 굉장히 짧으니까. 기생충의 한 장면에 보면은 특히 그 필름의 톤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에서 지안니 모란디의 인 기노키오 다테 라는 노래가 나온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칸초네를 좋아해가지고 이탈리아 칸초네 디스크를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봉준호 감독님이 이탈리아 칸초네를 많이 듣고 자라신 모양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로는 가사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좀 재밌었나 봐요. 이탈리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이해했을까? 왜냐면은 그 장면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인 기노키오라는 게 무릎을 꿇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봉준호 감독님 이탈리아도 하시나? 라고 이제 이탈리 사람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가사를 알았던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지중해 햇살이 느껴지는 좀 릴렉싱한 그런 음악을 찾았을 뿐이다. 그 가사의 내용을 몰랐고 그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르네상스 시대나 18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문화를 갖다 인용하고 이탈리아 문화를 공부했는데, 21세기에 와가지고는 그런 위상이 옛날만큼 좀 못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 같은 세계적인 감독이, 또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감독이 지안니 모란디의 노래를 갖다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사들을 몇 개 읽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의 이제 베니티 페어 잡지의 인터뷰를 갖다가 뽑아봤는데요. 베니티 페어는 옛날부터 문화 기사를 굉장히 잘 쓰는 잡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요하나 데스타라고 하는 그 기자가 상당히 이제 길게 기사를 썼어요. 유머 있고 좀 재밌다고 생각한 내용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제목부터 볼게요. 봉준호는 기생충을 만들 때 히치콕을 바라봤다. 히치콕 감독을 말하는 거지. 히치콕을 바라봤다. 이 2개의 기사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미국인들은 봉준호 감독님이 미국 감독 중에 누구를 알고 있나를 궁금해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이 이탈리아 칸초네 가수 중에 누구를 알았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국제적인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레퍼런스가 너무너무 넓으셔가지고, 미국의 감독, 이탈리아 노래 이런 걸 갖다가 다 레퍼런스로 가지고 오니까 우리나라의 레퍼런스를 100% 이해 못하는 관중들이 봐도 자기네 나라의 레퍼런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영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한 이 영화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좀 2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깐느에서의 에피소드를 갖다 묘사를 합니다. 깐느에서 수상을 하셨을 때 봉준호 감독이 수상 감상을 할 때 그냥 우리 다 집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하나 데스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겸손일까요? 물론 겸손이기도 했지만 캐스트 멤버들이 배가 고팠기도 했다 라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말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인터뷰 이렇게 인용문인데, 만약에 당신이 내가 박수를 받고 있을 때 그 비디오를 본다면 배우들이 서로한테 배고파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드셨나요? 이제 물어본
물어본 거예요. 베니티 페어에서. 그래서 그 축하로 뭘 드셨나요? 빵이요. 감독님은 크크거리면서 대답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너무 프랑스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퀸텐 타란티노랑 한국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리고 LA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퀸텐 타란티노 씨가 내 영화를 아직 안 본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얘기를 할 때마다 퀸텐 타란티노 씨가 얘기하지 마, 스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약간 유머러스한 미국의 셀레브리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이제 미국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이제 기자가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가장 길게 쓴 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히치콕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봉 can also talk at length about Alfred Hitchcock. 봉준호는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미국 영화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사이코라고 하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호러 영화 마스터피스가 기생충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갖다가 좌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알프레드 히치콕 나한테 굉장히 기묘한 항상 영감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이코에 나온 베이츠 하우스라고 하는 그 저택 얘기를 합니다. 그 베이츠 하우스를 보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재밌더라. 부잣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다 만들어주는데 이제 베이츠 하우스가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베니티 페어 잡지에는 들어있고요. 자, 이제 프랑스로 가봅시다.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거는 프랑스 컬처, 프랑스 문화라디오 블로그에 나온 내용인데요. 프랑스 문화라디오는 프랑스가 원래 이제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 강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철학과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디오에서도 계속 철학적 뭐 토론도 하고 약간 이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나 아니면 문화적 또 어떻게 보면 자만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방송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평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9년 6월 6일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보다 한참 전이죠. 여기에 보면은 왜 기생충이 펄프 픽션 이후로 가장 인기 있는 칸느 팜더 수상작이 될 수 있느냐.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이제 문화적 레퍼런스를 중요시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가난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은 빅토르 유고와 에토레 스콜라 둘 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터 유고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고 에토레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함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도덕성까지 다 파괴된 약간 그런 가난한 사람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갖다 문학에서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더 복합적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집, 그 부잣집 있죠. 박사장 네 집 같은 경우에는 샤브롤적이기도 하지만 몰리에르의 희극에 나오는 것처럼 웃기기도 하고 야스미나 레자라는 사람이 쓴 연극에 나오는 약간 공한 말에 익숙하기도 하다. 제가 이제 워낙에 복잡한 문장에서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몰리아르의 그 부르주아라는 건 부르주아 장띠옴, 서민 귀족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죠. 이제 거기서 보면은 돈은 벌었는데 귀족 자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레슨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웃기게 광대처럼 이렇게 묘사한 연극이고요. 야스미나 레자의 아트라는 그 연극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트에 보면은 예술 수집을 하는 두 명의 남자와 예술에 관심이 없는 한 명이 세 명이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세팅인데 한 명은 컨템포러리 아트만 좋아하고 한 명은 제대로 뭔가 서브젝트가 있는 그림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진짜 예술이 뭐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그 예술을 수집하는 것에 부르주아적 어떤 허영심이나 이런 것이 막 표현되는 약간 그런 연극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문학가들과 다른 극작가들에 의해서 묘사된 부르주아의 모습을 갖다 복합적으로 또 다 같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에 나오는 그 부자들의 그 차가움과 지나친 깔끔함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모든 레퍼런스를 봉준호 씨는 카니발리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니발은 원래 식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니발리제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남의 뇌를 파먹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봉준호 씨가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를 갖다가 다 먹고 그걸 영양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가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역시 프랑스 컬처 다운 여러 이제 문화적 레퍼런스를 갖다 이용한 이제 그런 평이고 실제로 그 봉준호 감독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나온 사람 정도는 다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 라디오의 평론가가 봤을 때 샤브롤이나 빅tor 유고나 에토레 스콜라나 야스미나 레자 같은 사람들의 작품을 다 알고 쓴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딱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인층에서는 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을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컬처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신문인 르몽드에 보면은 한국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좀 깜짝 놀란 거는
한국 영화 김기영 감독의 하녀 1960년대 작품을 갖다가 프랑스의 마티유 마셰레라는 분이 알고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평론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묘사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르주아 대저택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카메라가 집을 침투하기도 하고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의 비밀스러운 구석을 갖다가 다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저택을 갖다 우리가 숨어서 탐험하는 것처럼 카메라의 눈이 빠르게 갔다 느리게 갔다 마에스트리아를 가지고 카메라를 지휘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 집이 원래 입체 공간이잖아요. 근데 네플리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르몽드에서 네플리에가 이렇게 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펴내는 것처럼 이렇게 펴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다 펴내면은 이제 이 집이 어떤 걸로 드러나냐? 이 집이 그 차가운 디자인과 어마어마한 창문의 그 투명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이 그 사회 구조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야망과 이런 걸 갖다가 다 부수틀어 버리고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굉장히 시적이고 좀 아름다운 묘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 르몽드는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은 거는 독일의 디 벨트 신문의 평론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시즘의 나라기도 하고 이념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은 나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급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를 어떻게 쳐다볼지 굉장히 좀 궁금했고 실제로 이 디 벨트의 평론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분이 봉준호 감독 세대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이산가족이라고 나와 있네요. 봉준호 감독님이 어렸을 때의 추억 속에 미국의 헬리콥터가 자기 집 위에서 항상 두두두두 거리고 있는 그런 추억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학생 운동을 하면서 화염병을 던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소비사회의 편안함, 안락함 속에서 시선이 혼탁해져 있을 수 있지만 봉준호 감독 세대의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관계라든지 계급 간의 관계라든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훨씬 더 샤프하고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서바이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체제가 선진국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 세대의 한국인들은 분단도 경험했고 미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직접 봤고 학생운동을 했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의 모순을 갖다 더 정확하게 본다. 한국 사람의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에 좀 처음에 여기도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영화랑 비교를 해요. 조셉 로이지라는 사람이 만든 하인이라는 영화와 비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벨 문학상 이긴 그 극작가분이죠. 해롤드 핀터의 작품인데 그 안에서 이제 버틀러가 자기 주인을 맘대로 하는 이런 영화였나 봐요. 이거는 60년대 초기의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오히려 부르주아지가 도덕적으로 힘을 잃고 있고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히피 운동이라든지 뭐 반전 운동 시 식민지도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던 시기고 오히려 유럽의 부르주아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갖다 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와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기생충은 이 분석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이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부르주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몰락을 보여주는 게 이제 60년대 영화라면 이것은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뉴버리쉬에 의해서 그 사회는 완전히 녹아 없어졌고 그들은 오히려 대처가 말한 소사이어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의 화신으로서 볼 수 있다. 기생충에 나오는 부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모터헤드, 이게 음악가 그룹이죠. 모터헤드가 한때 말했었다. 부자들을 먹어치워라. 하지만 김 가족한테 그것은 그닥 쓸데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일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을 먹어도 전만큼이나 가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 변화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고착된 어떤 사회를 그렸고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각자 개인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삭막함을 갖다 그대로 그려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이 통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개그라든지 영화 같은 걸 갖다가 그대로 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져가면은 더 이상 안 웃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모든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구적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가 제대로 통역이 안 돼서 그렇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이제 그걸 이제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영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중국어 잘하면 편한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문화인으로서 중국 문화, 이탈리아 문화, 프랑스 문화, 미국 문화 할 거 없이 여러 문화를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니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책, 좋은 연극을 갖다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체득하고 읽고 공부한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부상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진짜 힘이 뭔가, 우리나라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의 힘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수력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흡수력. 저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Explained, 뭐 설명한다, 뭐 이런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K-pop Explained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K-pop 음악 하나를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K-pop 음악이 테크노로 뭐 5초 갔다가 갑자기 막 힙합이 나왔다가 갑자기 락앤롤이 나왔다가 갑자기 막 라틴 댄스가 나왔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의 음악은 그 모든 걸 다 흡수하고 공부한 결과라는 거죠.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도 보면은 모든 문화적 언어를 갖다가 다 구사하기 때문에 이 영화 하나에다가 미국인들은 히치콕을 볼 수 있게, 프랑스 사람들은 야스미나 레자와 빅터 유고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소통이라는 거 가운데는 영어 공부, 그 문법, 어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갖다가 체득해서 그거를 레퍼런스로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속 깊은 뜻이라든지 감정을 갖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봉준호 감독님의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